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중학국어 독해력 1단계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독서 지문,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비문학 지문을 같이 봤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문학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 지문이랑 문학 지문이랑 읽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역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글을 문학 작품도 뭔가 사회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문학 작품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문학도 글이라서 어떤 문학 작품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읽어낼 수 있게 나의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연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부터 들어간다? 문학은 글이긴 하지만 그 문학 안에서, 그러니까 문학 문제 안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학 개념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갈 건데 자, 오늘의 문학 개념어 해서 오문어 제가 여기다가 문어를 그려놨는데 표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문어예요, 문어. 오문어. 문어 친구랑 같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이 개념어들은 어디에 나올 거냐면 문학 작품에 나오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냐? 우리 문학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이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항상 문학 수업에서는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문학 개념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어들은 총 5개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주제. 주제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문학 작품에 딸린 문제들에서 항상 꼭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것을 찾아라.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예술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주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 이 화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발화한다 할 때 그 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특히 여러분 오늘 4페이지를 펴보시면 오늘 볼 작품은 시예요. 시. 시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품 속 말하는 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자라는 거고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화자는 작품의 작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그거부터 하나 챙겨주시고요. 다음 어조라는 건 무슨 말이냐? 화자가 말하는 억양,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분위기, 그러니까 어조.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한 어조다, 굉장히 신난 어조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투와 관련된 거를 어조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표현상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문학 작품에서 꼭 물어보는 문제예요. 위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현상 특징이라는 거는 시의 표현법과 관련된 특징이고요. 굉장히 많은 표현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유법, 역설법, 반어법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비유법이 뭐고 역설법이 뭐고 반어법이 뭐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진 않을 거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작품에서 주요하게 쓰였을 때마다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우리 수업의 모토가 뭐다? 여러분 힘들게 공부하지 말자. 편하게 공부하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같이 그냥 내가 뭔가 영화를 하나 본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하는 느낌으로 계속 따라와 보시면 자연스럽게 개념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오늘의 문학 개념어 요게 1강, 2강, 3강, 4강 쌓이다 보면 어떻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문학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같이 따라가 주시고요. 마지막 비유법. 자, 표현상 특징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비유법인데, 자, 오늘 볼 작품 중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비유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선생님 얼굴은 사과처럼 예쁘다. 이런 게 바로 비유예요. 자, 어디에다가 무엇을 비유했다? 선생님 얼굴에 예쁜 사과를 비유한 그거죠. 그게 바로 비유인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 보실 부분은 이거예요. 비유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건 뭐냐면 직유법과 은유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자, 직유법은 언제 직유법이라고 한다? A는 B와 같다. 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직유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 A는 B다 라고 얘기할 때가 은유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과 사과를 비유하는 거를 직유와 은유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유법으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은 사과와 같다. 우리 선생님 얼굴은 사과처럼 예쁘다. 라고 하면 뭐예요? 직유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사과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은유법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선생님이 사과에다가 비유를 할 건데 표현이 살짝 다른 거. 그게 하나는 직유법, 하나는 은유법이다 정도로 한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학 개념어를 보았으니 이제 어디로 가느냐? 독해, 저희 우리 1강에서 봤던 독해 지문 똑같습니다. 자, 독심술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 뭐 했어요? 화제 체크했고요. 발문,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경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문학 작품에서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강에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화제 체크 어디부터 했어요? 주어진 지문에 한 첫 줄, 두 줄, 한 세 줄 정도까지를 읽고 화제 체크했잖아요. 문학 작품에서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작품의 제목은 뭐예요? 자, 김동명 작가의 내 마음은 이라는 작품이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문학 작품을 접했을 때 제목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안 됩니다. 제목 너무 중요하고요.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100일장 다들 해보셨죠? 100일장. 우리 글 쓸 때 어떻게 해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글 써요? 아니죠. 글 엄청 열심히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요 글의 제목을 내가 뭘로 하지? 라고 하면서 엄청 고민하다가 딱 이름 넣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목이에요. 그럼 그 말은 작가가 일단 글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쓴 이 글을 한마디로 쫙 집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다? 제목이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제목만 제대로 봐도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구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제 체크하는 단계, 독심술 1단계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제목 체크를 먼저 갑니다. 자, 제목에서 내 마음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그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까? 도대체 내 마음이 뭐 즐겁다는 걸까? 슬프다는 걸까? 뭐 내 마음이 별 모양이라는 걸까? 도대체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발문 체크하고요. 문항 구성 구경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문제 구경하러 갈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저희 1강에서 봤듯이 지금 이 화면에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쪽에서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펼쳐놓고 각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슥 훑어보는 느낌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가볼게요.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독서 강의에서 주제, 중심 화제 물을 때는 언제 푸는 게 가장 좋다?
뒤로 빼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주제 문제니까 주제를 물어보는 1번은 좀 나중에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구경하러 가볼게요. 윗글에 표현상 특징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유법이냐, 반어법이냐, 뭐 역설법이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작품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순서를 좀 뒤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윗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선지 보시면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읍,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시에 쓰인 단어를 특별히 딱 정해주고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해볼까요? 심지어 이거 발문 보시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보를 총 5가지를 줬는데 5개 중에 4개는 바로 뭐다? 정보다, 정보. 어떤 정보? 내가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 해설서다. 나를 도와주는 정보다 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아까 어떤 거랑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 저희 1강에서 봤던 독서 지문의 그 보기 박스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주는 문제니까 이 문제 나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문제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럼 아무래도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죠? 그 생각하시고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라고 물었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라고 한 거는 뭐냐? 작품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뭔가 정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뭔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작품 내용에 대한 거니까 얘는 일단 다른 정보를 먼저 예를 들어 3번 같은 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풀면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문제를 살펴봤으니 독심술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뭐 한다? 문제풀이 순서를 정한다. 이거 자, 저희 지금 4개의 문제를 봤어요. 문제풀이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어떤 거 가장 먼저 푸는 게 편하다?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문제가 편하다. 몇 번? 3번이죠. 3번 가장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3번 풀면서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니 그 내용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게 4번.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남았는데 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냥 얻어 걸리는 문제니까 식은 죽 먹기처럼 그냥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문제니까 맨 마지막으로 빼주시면 되겠고 자, 3번째로 풀 문제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순서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심술 3단계 본격적인 문제풀이죠. 갑니다. 3번 보실게요. 윗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 교재 가지고 있잖아요. 교재 이렇게 딱 펴면 오른쪽에 문제 페이지 왼쪽에 지문 본문 페이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놓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먼저 봐요. 화자가 그대가 노져오기를 기대하는 장소다 라는 설명이 기억이 맞는지를 거꾸로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니은, 그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이 니은이 그걸 의미하는 게 맞는지를 거꾸로 찾아가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순서대로 갈 건데, 자, 기억부터 확인을 하면 과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4페이지 갈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뭔가 우리 1회 강의에서 기억나세요? 독서지문 우리가 그냥 글 읽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어휘 공부 먼저 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뭐부터 해요? 단어 공부 먼저 하듯이 똑같습니다. 문학작품도 저희가 지문을 들어가긴 할 건데 뭐부터 먼저 한다? 간략하게 작품에 쓰여있는 단어들을 먼저 구경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를 위한 오늘의 어휘, 독한 어휘 단어 구경합니다. 배전,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가 대략적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을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배예요, 배. 자, 그 다음 호저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작품에서는 종종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호저시, 쓸쓸하고 외롭게, 뭔가 고요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주는 단어가 호저시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세이오리다.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약간 옛날 어투 비슷하게 쓰는 그런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느낌의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셀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보낼 것입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일면 없던 현상이 생기면 뭐 이런 뜻이래요. 단어 구경했으니까 지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문학 내 마음은 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제목이 내 마음은 이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어때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래요. 근데 왜 호수라고 표현했을까? 그대의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한 덩어리를 읽어봤어요. 자,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구나. 그런데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 호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했을까? 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 마음이 호수니까 내 마음에 그대, 당신, 너 노저어서 좀 와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대가 나한테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꿔 말하면 그대와 나는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대를 그리워하고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대가 호수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노를 저어가지고 와주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대가 내 마음이 이만한 호수인데 그대가 노를 저어서 와주기만 한다면 막 달려나가서 내가 이 한 몸 다 부서져서 그대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나의 정말 불타는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덩어리네요. 자, 이 화자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나가 그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네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가 있죠. 정말 불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그러면 기억이 나왔잖아요. 이 기억을 가지고 3번에 1번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3번 문제의 1번 선지 보시면 화자가 그대가 노저오기를 기대하는 장소다. 맞죠?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의 1번 선지는 적절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의 저 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1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년에서는 내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했어요. 이 호수 안에서 그대가 내 마음으로 와주기만 한다면 내 한 몸 다 부서지도록 그대를 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연에서는 내 마음은 촛불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은 촛불인데 자, 여러분 이 촛불인데 촛불 어때요? 이렇게 훅 불면 그냥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대가 저 문을 딱 닫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문을 닫아주면 내 촛불이 그대로 다 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면서 고요하게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타겠다. 자, 이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우리 1년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 너무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대가 문을 닫아준다면 이 한 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불타는 사랑, 그대를 향한 이 불타는, 타는 마음을 정말 다 태워, 활활 태워서 없애겠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다 태워도 나는 뭐 아쉬울 게 없다. 슬프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를 향한 엄청난 그 헌신하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기다림의 마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작품이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연을 읽어봤어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볼게요. 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뭔가 그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대에 대한 그 불타는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한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 빗대서 내 마음을 호수에다 빗댔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을 촛불에다가 빗대서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보시면 생긴 게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하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노저오. 그대 저문을 닫아줘.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단어만 바꿔서 썼죠? 자,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건 좀 뒤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게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을 썼구나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3년이랑 4연 한번 봐볼게요. 자, 내 마음은 나그네요. 이 정도 보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화자는 내 마음을 계속 내 마음은 A다, 내 마음은 B다, 내 마음은 C다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3년에서는 뭐에 빗대서 얘기한다? 나그네에 빗대서 얘기하는구나. 자, 근데 선생님 근데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란 아마 처음 들으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그네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를 다 떠돌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한번 왔다가 가고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 마음은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대의 피리를 불어줘.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면서 호젓하게 나의 밤을 새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나그네인데 계속 이렇게 뭔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인데 그대가 피리를 불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대가 만약에 피리로 나 뭔가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면서 호젓이 외롭고 쓸쓸하게 나의 밤을 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1년과 2년까지는 무슨 말인지 그래도 대강 알겠는데 3년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지금 한 편의 글이잖아요. 한 편의 글이니까 갑자기 상황이 확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과 2년에서 나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대를 너무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대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촛불 활활 다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마음이 쌩 달라져서 나 너 싫어 뭐 이렇게 변하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이해하고 3년을 보시면 자, 나의 밤을 새는데 어떤 마음으로 새겠어요? 어떤 마음을 간직하면서 밤을 새겠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그대 생각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사랑하는, 너무 보고 싶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옆반 친구. 그 옆반 친구 생각하다 보니 막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 뭐 입고 가지? 막 이런 거 괜히 설레기도 하고 계속 막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막 괜히 이불도 뒤척뒤척 거리고 그러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나그네인데 그대가 피리를 불어준다고 한다면 그대의 피리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밤새 그대 생각하면서 그리워할 것이다. 그럼 여기도 그리움의 정석, 그리운 마음이 담겨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을 가볼게요. 마찬가지 문장이 또 반복이 되네요. 내 마음은 낙엽이래요. 낙엽, 떨어지는 그 낙엽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낙엽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 마음을 낙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낙엽하면 어느 계절? 가을입니다. 자, 가을에 예쁘게 단풍이 든 그 나뭇잎들이 뚝뚝 떨어져 내려요. 바람이 불면 뚝뚝 떨어져 내려서 막 다 흩어지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가을이라고 해서 항상 뭔가 쓸쓸하고 고독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약간 쓸쓸한 이미지를 낙엽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뭔가 떠나가야 되는 그 이미지. 나그네처럼 외롭게 어딘가를 또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낙엽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외로운 이미지를 왜 썼을까? 도대체 사연에서 이 화자가 자기 마음을 왜 낙엽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물게 하오 얘기했잖아요. 자, 내가 그대의 뜰에 어떻게 머물고 싶겠어요? 지금 1년, 2년, 3년을 보시면 나 그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대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라면 그대의 뜰에 평생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그대랑 평생 같이 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잠깐 머무르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아쉽겠죠. 잠깐이나마 그대의 뜰에 머물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겠다.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다. 아쉽지만 잠깐 머무르게 해달라. 만약에 바람이 일면 나는 또 외로이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그대의 뜰에 머물고 싶다 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그대를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운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을 쭉 한번 봐봤어요. 자, 보면서 기억도 봤고요. 니은도 봤고요. 디귿도 봤고 리을도 봤어요. 자, 그럼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봤으니까 3번 선지 비교하면서 저희는 지금 사실 문학작품 첫 시간이라서 작품 전체를 한번 읽는 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쭉 3번에 대한 해설 없이 한번 흘러왔어요. 쭉 한번 전반을 봤는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3번에 기억 설명 보고 기억 확인하시고 니은 설명 보고 니은 보시고 이렇게 푸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바로 그렇게 문제를 풀 거다 생각해 주시고 3번으로 가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아까 기억은 적절하다 봤고 니은 보시면 그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니은 그쵸 촛불이다. 나 남김없이 다 타버리겠다. 열정적인 사랑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대에게서 마음이 점차 떠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나그네가 정처 없이 떠도는 이미지는 맞아요.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나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타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3년에 와서 나 너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 보시면 바람이 불면 떠나야 하는 나그네 같은 존재다. 그쵸? 낙엽.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 있는 시어가 리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내 마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빗댄 사물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여러분 아까 봤던 거 자, 내 마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빗댄 사물들이다. 여러분 빗대어서 표현하다 아까 뭐였어요? 어떤 방법이 쓰였다? 비유법이 쓰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살짝 시어들 체크를 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3번 넘어가기 전에 요 3번에 대한 정리 아주 간략하게 해볼게요. 3번은 뭐에 대해서 물은 거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물었어요. 시 안에서의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시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시어의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풀어나갈 때 이렇게 시어를 찍어서 묻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먼저 풀어주시면 더 편하세요.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작품도 다 봤고 3번도 하나 풀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잖아요. 작품에 대한 내용 이해했으니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화자의 태도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잖아요. 그대에 대한 불타는 사랑, 막 그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싶은 그 활활 뜨거운 그런 마음 그리고 동시에 좀 외롭고 쓸쓸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부터 갑니다.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관찰, 거리가 멀죠?
그다음 2번,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고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쵸? 그대 노저오, 뭐 그대 그 뜰에 머물게 해주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고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단념하지 못하는 자신. 아니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이루어질 수 없으리란 부정적인 태도. 아니고요. 5번, 그대와의 사랑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이 곧 이루어질 거야. 나는 곧 있으면 그대를 만날 거야.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니었죠. 아까 사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그대의 뜰에 잠깐만이라도 머물게 해줘. 잠깐이나마 머물다가 갈게. 이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번처럼 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이랑 4번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2번 문제 가볼게요. 표현상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자, 감탄하는 어조를 쓰고 있다. 여러분, 감탄하는 어조라는 건 뭐냐면 우와, 뭐 아름답구나, 뭐 이렇게 감탄하는, 정말 말 그대로 감탄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감탄하는 어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 작품이랑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 자, 실제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나 내일 시험 봐야 돼. 내일 아침에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게임을 막 5시간, 6시간 막 눈이 시뻘개지도록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항상 누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오시죠. 엄마 들어와가지고 등짝을 딱 때리면서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엄마는 내가 5시간째 게임하는 게 진짜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게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실제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표현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표현법이다 라고 해서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작품에서는 이런 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 그 다음에 3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봤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내 마음은 뭐다? 내 마음은 뭐다? 그대 뭐뭐 해줘. 그대 뭐뭐 해줘. 그쵸?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맞죠?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묻는 듯한 어조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선지는 절반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묻는 듯한 어조를 통해서 말한 거 맞아요? 묻는 듯한 어조라는 건 뭐냐면 뭐뭐 했느냐? 뭐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작품에 쓴 적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강조, 얘도 전혀 주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홀로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를 통해 대상과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은 중얼거리는 말투를 통해 이거는 이거 선생님 중얼거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완전히 틀렸냐? 대상과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막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대를 만나고 싶은 그대에 대한 사랑, 그대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을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얼거리는 듯한 말투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히 고백하고 있는 말투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문제 중에 3개를 풀었고 마지막 남은 문제는 1번인데요. 여러분, 1번 문제 아까 뭐였어요? 주제 문제였고, 주제 문제는 어땠어요? 그냥 우리한테 떠먹여주는 문제였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가라는 문제. 1번 갑니다. 주제 볼까요? 1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아니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 아니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아니죠. 해질녘의 고독함과 쓸쓸함 전혀 아니죠. 5번, 애달픈 사랑에 대한 고백. 적절합니다. 정답 5번. 근데 애달픈이라는 단어는 뭐냐? 애달프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쓸쓸해요. 약간 슬프기도 해요. 뭔가 마음이 휑하고 뭔가 그래요.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요? 나 그대 만나고 싶은데 지금 못 만나고 있고, 그대가 너무 와줬으면 좋겠고, 그대를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잠깐이라도 만나고 나는 이별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쓸한 마음, 그러니까 뭔가 애잔하게 슬픈 마음,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적절한 주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지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작품은요,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시에 해당하는 작품이었고,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막 드리기보다는 한번 같이 쭉 읽어보는 형식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써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3가지 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화자, 두 번째는 상황, 세 번째는 정서와 태도. 자,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시면 어떤 시를 만나시더라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오늘 읽은 작품으로 해볼 수 있을지 연습 한번 가볼게요. 우선 화자가 뭐였어요?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건데, 누구다? 나였죠, 나. 그러니까 화자는 일단 나예요, 나. 나인데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나 그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대에 대한 사랑을 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를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정서와 태도를 얘기해 볼게요. 정서랑 태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작품 안에서 이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자,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 가장 주된 정서가 뭔 것 같아요? 그대에 대한 사랑, 그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맨 마지막 연에서 살짝 보였던 외로움도 살짝 보이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했어요? 화자가 누구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정서와 태도는 어떻냐? 이거 정리를 했고, 여기 제가 뭔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쓴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읽고 화자는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내실 수만 있으면 어떤 작품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고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중점적으로 가실 거는 요거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시에서는 요거 읽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정보를 얹어볼게요. 무슨 정보? 작가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구경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자, 작가 김동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작가 김동명 작가는 언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던 작가냐면 1900년도부터 1968년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과 그런 그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작품 안에 반영했던 그 사람이고요. 작가고요. 자, 그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작품에 반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막 이런 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많이 썼느냐. 전원에 살면서 자연물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어요. 자, 전원이란 무엇이냐면 약간 시골,
그러니까 그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해요. 전원 속에서의 아름다운 자연물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고,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전원시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과 고뇌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자, 요거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내가 그대를 기다리면서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약간 슬프고 뭔가 쓸쓸한 정서를 같이 보여줬죠. 그래서 요 설명과 같이 맥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과 고뇌가 작품 안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작품 작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 오늘 강의의 핵심 개념 하나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핵심 개념, 하하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독서 강의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요약 훈련했었잖아요. 문학에선 핵심 개념 하나씩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만 모아도 여러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챙겨가실 거는 뭐냐? 자, 김동명 작가의 내 마음은 이라는 작품에는요, 어떤 표현법이 주로 쓰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내 마음에 대한 비유,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촛불이다, 내 마음은 나그네다, 내 마음은 낙엽이다. 계속 반복했죠? 또 그대한테 행동을 요청하는 게 이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대 노저오, 문을 닫아줘, 피리를 불어줘, 머무르게 하오. 똑같은 문장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 각 연애의 마지막 행 보시면 화자 행동, 나는 부서지겠다, 나는 타오르겠다, 나는 새이 오겠다, 나는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선지로 들어갈 거예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주제를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문장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만났을 때 찾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강 김동명 작가의 내 마음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